네, 안녕하십니까. 강지연입니다. 어제 0시 기준으로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4명 추가돼 총 1,752명을 기록했습니다. 국내 첫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한 이후로 지금까지 방역당국의 적극적인 대처와 우리 국민들의 노력으로 신규 확진자 10명 안팎의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정부는 코로나19는 아직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치료제와 백신 개발 전까지 경계를 늦추지 말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코로나19의 향방은 우리의 노력과 의지에 달려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앞으로 이어지는 황금 연휴에도 개인 위생과 거리 두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매일 아침 9시부터 9시 50분까지 TV와 유튜브를 통해 코로나19 특집 생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서울 상황실에 나가 있는 기자 연결해서 지난밤 주요 내용들 또 현재까지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서유선 기자. 네,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나와 있습니다. 네, 전국 코로나19 확진 현황부터 정리해 주세요. 네, 어제 국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는 소폭 증가했습니다. 어제 0시 기준으로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전일 집계 대비 14명 늘어난 1,75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신규 확진자 14명 중 12명은 해외 유입 관련 사례입니다. 3명은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고 서울에서 4명, 경기에서 3명, 대구에서 2명이 나왔습니다. 입국 국가별로 보면 유럽이 6명으로 가장 많았고 중국의 아시아가 4명, 미주가 2명이었습니다. 나머지 신규 확진자 2명은 지역사회 발생으로 인천과 경북에서 각각 1명씩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확인된 사망자는 모두 244명입니다. 전날 같은 시각보다 1명 늘어난 건데요. 전체 평균 치명률은 2.27%, 연령대별로 보면 60대에선 2.6%, 70대 10.3%, 80세 이상 23.92% 등으로 고령일수록 특히 높은 치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국내에서 완치해 격리 해제된 환자는 모두 8,854명으로 완치율은 82.4%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서울시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어제는 서울에 신규 확진자가 없었죠? 네, 그렇습니다. 서울에선 어제 추가로 확인된 확진자는 없습니다. 어제 저녁 6시 기준으로 서울시가 발표한 확진자는 어제 오전 집계와 동일한 전체 633명입니다. 이 중 해외 접촉 관련이 전체 40.1%인 254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자치구별로 보면 해외 유입 사례가 계속 늘고 있는 강남구가 확진자 64명으로 25개 자치구 중 가장 많습니다. 뒤이어 관악구가 43명, 동작과 서초, 동대문, 구로, 송파구가 각각 30명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정부가 5월 5일까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연장했는데요. 생활 방역으로 전환해 가는 중대한 기로인 만큼 서울시도 거리 두기 차원에서 어린이날 행사를 축소했다면서요. 네, 매년 5월 개최되던 서울 어린이대공원의 각종 어린이날 행사가 전면 취소됐습니다. 서울 어린이대공원은 지난 2월 말부터 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모든 행사를 취소 연기하고 동물원과 어린이 놀이터, 놀이동산 등 주요 집객시설에 대해 임시 휴장을 해왔는데요. 어린이날 행사는 취소됐지만 우선 다음 달 5일까지 기존처럼 사회적 거리 두기는 유지하는 전제하에 방역 수칙을 마련해서 제한적으로 일부 시설은 운영을 재개한다는 방침입니다. 우선 실외 분산 이동시설인 놀이동산은 오늘, 실외 동물원은 다음 달 1일인 모레부터 운영이 차차 재개됩니다. 놀이동산은 동시 이용 인원 상한선 초과 시 입장을 통제하고 공원 입장 시와 놀이동산 입장 시 이중으로 발열 체크를 하게 됩니다. 놀이기구 탑승 시에도 거리 두기 준수 등 방역 대책을 시행하고 많은 사람이 모일 경우에는 사전 예고 없이 놀이동산 운영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동물원도 마찬가지로 방역수칙 준수하에 운영이 재개됩니다. 질서 유지와 접촉 방지를 위해 한방향 동선을 유지하고 관람객 집중이 예상되는 모든 동물사 앞에는 바닥 표식을 해서 밀집을 방지하고 동시 관람객을 제한합니다. 동물원 역시 거리 두기 지침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사전 예고 없이 즉시 운영이 중단됩니다. 식물원과 실내 동물원 등 실내 시설은 계속 휴장될 방침입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문화예술계의 피해도 상당합니다. 한 조사에서는 예술계 종사가 60%가 지난 3개월 동안 소득이 0원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서울시가 이들을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면서요. 네, 서울시가 코로나19 피해 예술인 긴급 지원 사업 규모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서울문화재단은 45억 원을 투입해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과 예술교육가, 기획자 등에게 전체 5개 부분에 걸쳐서 최대 2천만 원까지 500여 건을 지원하기로 했었습니다. 이에 마감일인 지난 20일 기준으로 약 5천여 건이 접수돼서 당초 선정 규모의 10배에 육박했습니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당초 사업 계획을 조정해서 추가 재원을 마련하고 선정 규모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당초 지원 금액인 45억 원에 15억 4천만 원을 추가 투입해서 전체 60억 4천만 원이 투입되고요. 지원 건수도 330건을 추가해서 모두 830건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추가 재원은 코로나19 피해 긴급 예술 지원 공모, 예술교육 연구 활동과 온라인 콘텐츠 제작 긴급 지원 등 4개 부문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선정 결과는 오늘부터 서울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TBS 서효선입니다. 네, 서효선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취재 기자와 함께 코로나19 관련 소식들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TBS 보도본부의 지혜롬 기자 함께해 주십니다. 어서 오세요. 코로나19 국내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 이제 100하루째입니다. 오늘이요. 최근 열흘 동안은 신규 확진자가 10명 안팎을 유지하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내일부터 다음 달 5일인 어린이날까지 이른바 황금 연휴가 이어지지 않습니까? 이 연휴 기간 동안 다시 확산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가 많거든요. 네, 내일 부처님 오신 날로 시작되는 황금 연휴는 이 다음 날인 5월 1일 근로자의 날, 그리고 2일에서 3일 주말, 그리고 5일인 어린이날까지 이어집니다. 앞서 정부는 연휴 마지막 날인 다음 달 5일까지 이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을 연장했는데요. 이후 상황을 보고 생활 방역으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방역 당국은 이번 연휴 기간이 생활 방역으로 전환하기 전에 중대한 고비라면서 방역 노력을 지속해 줄 것을 당부했고, 여전히 방역 관리 체제 밖에서 경로를 알 수 없는 감염이 반복되고 있어 결코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특히나 이번 연휴 기간에 나들이나 여행 가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고 대규모 인구 이동이 예상되거든요. 그래서 방역 당국에서는 몸이 아프면 여행을 삼가달라 이렇게 당부하기도 했네요. 네, 방역 당국은 연휴 기간 여행을 하더라도 개인, 가족 단위 등 소규모로 여행을 할 것을 또 말했고요. 또 본인 차로 이동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정례 브리핑에서 연휴를 앞두고 여행 등 야외 활동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 이번 긴 연휴가 큰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몸이 조금이라도 불편하거나 아프면 여행을 삼가달라며 황금 연휴 기간 중 감염 예방 수칙을 잘 실천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네. 코로나19 방역을 위해서 어린이날 행사들은 거의 상당수가 취소가 된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한국마사회는 서울 경마공원에서 열 예정이던 어린이날 행사를 취소했고요. 서울 어린이대공원도 어린이날 행사를 취소했습니다. 경기도 김포시도 걸포중앙공원 일대에서 어린이날 행사를 열 계획이었지만 시민들의 안전과 건강이 최우선이라고 판단해 취소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전시도 어린이날 행사를 취소했고 충북 청주시, 강원도 강릉시, 부산시 등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구시는 두류 야구장에서 열기로 했던 기념 행사를 취소하고 오는 9월에서 10월 감염병 예방 어린이 안전체험 한마당 행사를 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군요. 코로나19 여파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되면서 이렇게 행사들도 많이들 취소가 되고 있고 그런데 그 바람에 소비 심리도 함께 악화되고 있단 말이에요. 네, 소비 심리의 하락폭만 두고 보면 이 글로벌 금융 위기 때보다 더 큰 수준입니다. 그러게요. 이 내수 활성화가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이 관련 리포트 살펴보시겠습니다.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이번 달 소비자 심리 지수는 한 달 전보다 7.6포인트 하락한 70.8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100일째 이어지면서 소비 심리가 2008년 12월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으로 얼어붙은 겁니다. 소비자 심리 지수는 지난 1월부터 석 달 연속 급락했는데 하락폭은 금융위기 때보다 더 큰 편입니다. 코로나19가 워낙 하락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3달 연속 하락된 폭이 소비자 심리지수를 작성한 이후에 최대 폭이기 때문에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달 카드 사용 금액도 사실상 처음으로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3월 카드 승인 금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3% 감소하며 월 증가율이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한 겁니다. 많이 줄였어요. 쇼핑은 거의 안 하고 정말 먹을 것만. 그리고 어쩌다 나와요. 소비 지출 전망 역시 역대 최저치인 87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소비자들이 앞으로도 계속 지갑을 열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것 때문에 물러났고 지금 제가 다니던 회사가 힘들어. 금요일부터 70%만 주고 30% 줘갖고 직원들을 쉬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무래도 절약을 해야 되겠죠. 이처럼 급격히 얼어붙은 내수를 살리기 위해 정부는 추가적으로 3차 추가 경정 예산안에 내수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소비 쿠폰 집행과 선결제 선구매 활성화 정책 등을 통해 소비자들의 수요를 미리 창출하겠다는 방침입니다. TBS 문숙희입니다. 네, 소비자들이 외출을 많이 하지 않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지갑도 열지 않게 되고 그러다 보니 내수도 얼어붙고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 경정 예산안 심의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이죠. 네, 여야는 오늘 밤 9시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안을 통과시킬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서 국회에서는 관련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를 일제히 가동해서 이 추경 예비심사와 본심사를 진행했는데요. 이번 추경안은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해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주기 위한 겁니다. 이 예결위는 오늘 본회의 전까지 추경심사를 완료한다는 방침입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와 보건복지위, 국토교통위, 환경노동위 등 4개 상임위는 소관 추경안을 정부 안대로 의결했고요. 또 행정안전위, 기획재정위 등도 예산소위와 전체 회의 등을 거쳐 각각 소관 추경안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네. 이 추경안이 통과되면 다음 달 15일 이전에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이 전 국민에게 지급될 전망입니다. 네, 그렇군요. 또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 이런 특별법도 의결이 됐다고요? 네, 맞습니다. 행안위는 긴급재난지원금을 국민이 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근거를 마련하는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을 의결했습니다. 법안은 긴급재난지원금을 수령하지 않고 기부할 경우에 이 고용노동부 장관이 해당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원래 기부법은 정부나 지자체가 기부 금품을 모집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이 특별법은 코로나19 사태에 한해 모집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해당 기부금은 고용보험기금으로 모여 실업급여나 코로나19 관련 고용 안전을 위한 사업에 사용될 계획입니다. 네. 최근 들어 이렇게 그 정부에서 또는 지자체에서 코로나19 관련 경제 지원책들을 많이 내놓고 있는데요. 국민들이 이런 정부 지원에 대해 보다 쉽게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곳이 있다고요? 네, 정부가 제공하는 이 코로나19 관련 지원과 서비스를 행정 서비스 통합 포털인 정부24에서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이 홈페이지를 하나하나 들어가서 혜택을 확인해야 했는데요. 오늘부터는 정부24 코로나19 맞춤형 서비스에서 연령대와 가구 특성, 소득 수준, 직종 등을 선택하면 이 한눈에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뿐 아니라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도 이 코로나19 피해 업종 여부 등 검색 조건에 따라서 다양한 지원 서비스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홈페이지뿐 아니라 모바일 앱으로도 간편하게 이용 가능합니다. 네, 잘 활용해 보시면 좋겠네요. 그런데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라든가 또는 노숙인이라든가 소위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는 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준비가 되고 있습니까?
네, 정부는 코로나19 방역의 사각지대 노인분들에 대한 관리 방안을 이번 주 안에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정례 브리핑에서 노숙인, 쪽방 거주자,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 등 우리 사회에서 더 세심한 방역을 취해야 하는 집단에 대한 방역 조치와 대응 방안을 검토했다면서 이 관련 내용을 이번 주 중에 마련해서 발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하루 확진자 수가 10명 내외로 상황이 안정기에 접어들고 있다고 판단하지만 이 코로나19의 특성상 언제든지 집단 발병과 산발적인 소규모 발병이 나타나게 된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도 감염병 예방법에서는 외국인과 내국인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게 원칙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외국인 노동자 기숙사에서 집단 감염이 일어난 싱가포르 사례와 2009년 신종플루 때 경험한 유사 사례를 참고하고 있다며 언어 장벽, 접근성 등의 문제가 있어 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 노숙인의 경우 결핵 검진 대상이기 때문에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때 코로나19 안내와 검사를 동시에 진행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 또 한편 정부가 국내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됐던 사람이 어느 정도 있는지 파악하는 항체 검사 도입을 구체화하고 있다는 소식도 있네요. 네, 방역당국은 현재 국내 코로나19 집단 면역 수준을 판단하기 위해 어떤 항체 검사법으로 항체 양성률을 확인할지 전문가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집단 면역이란 한 집단 구성원의 일정 비율 이상이 감염이 되면 이 집단 전체가 감염병에 저항력을 갖게 되는 단계에 도달한다는 면역학적 개념입니다. 이 코로나19의 경우 공동체의 60% 이상이 면역력을 갖추면 이 집단 면역이 형성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 항체를 검사하면 본인도 모르게 코로나19에 감염됐다가 완치한 사람들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방역당국은 항체 검사를 위해 전 국민을 표본으로 하는 국민건강영양조사와 연계하거나 또 헌혈 혈액의 일부를 확보해 검사하는 방법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아울러 코로나19 확진자가 8천여 명 발생한 대구, 경북 지역부터 우선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검사 방법을 도입하게 된다면 유증상자, 그래서 치료를 받은 환자들뿐만 아니라 자신이 걸린 사실을 몰랐었던 무증상자까지 모두 포함해서 우리 국민들 중에 어느 정도가 코로나19에 감염이 됐었는지를 가려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인 것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해외 상황도 정리를 해주시죠. 네, 미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102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 국제 통계 사이트 월드오미터 자료를 보면 미 동부 시간으로 28일 오후 4시 15분 기준 미국 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102만 7천여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는 모두 5만 8천여 명입니다. 이 미국은 전 세계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 사망자가 가장 많이 보고된 나라인데요. 미국 내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전 세계 확진자의 약 3분의 1, 이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수는 전 세계 수치의 약 4분의 1에 해당됩니다. 네. 이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영국 주간 사망자 규모는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영국 통계청은 지난 17일까지 일주일간 잉글랜드와 웨일스 지역 사망자는 모두 2만 2천여 명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전주 대비 3,800여 명 늘어난 것으로 주간 사망자 수가 집계되기 시작한 1993년 이후 최대, 또 최근 5년간 해당 주 평균과 비교했을 때 2배에 육박하는 수준입니다. 네. 이 주간 사망자 39%의 사망 진단서에 코로나19가 기재됐고 런던에서는 전체 사망자의 절반이 넘는 55%가 코로나19 때문에 목숨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홍콩에서는 사흘 연속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이 비교적 소강 상태에 접어든 것으로 보이는 홍콩은 이 다음 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을 단계적으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홍콩에서는 공무원 18만 명이 재택근무를 끝내고 도서관, 박물관, 체육시설 등 공공시설도 문을 열게 됩니다. 예. 나라별로 정말 지금 상황들이 많이 다르네요. 미국이나 영국은 아직까지 안심할 수 없는 어찌 보면 아직까지 좀 심각한 상황으로 보이고 뉴질랜드의 경우는 또 코로나19 사태 종식을 선언하기도 했지 않습니까? 이제 홍콩도 소강 상태에 접어들고 있다는 상황까지 전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TBS 보도본부 지혜롬 기자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TBS 코로나19 특집 생방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계속해서 전문가와 함께 코로나19에 대한 이슈와 또 향후 전망까지 짚어보겠습니다. 명승권 국립암센터 국제암대학원 대학교 교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지식 큐레이터 강양구 과학 전문 기자도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국내에서 코로나19 첫 환자가 발생한 이후로 100일이 지났습니다. 오늘이 100하루째 되는 날인데요. 하루에 900명 넘게 신규 환자가 발생하던 시기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때에 비하면 신규 확진자가 하루 10명 안팎으로 안정화가 됐습니다. 지난 100일 동안의 시간, 두 분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 코로나19 국면에서 한 이제 새해 날짜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첫 번째 날짜는 이제 첫 번째 확진자가 국내에서 발생한 1월 20일이 되겠고요. 예. 그게 이제 100하루 전 일이고, 그리고 두 번째 날짜는 2월 18일로 기억합니다. 대구에서 31번 환자가 발생하고 나서 1, 확진자가 최고 900명까지 치솟는 굉장히 상황이 안 좋았던 때가 있었고요. 예. 그리고 3월 28일을 기점으로 해서 격리 중인 분들과 격리 해제된 분들이 이렇게 역전이 되는 이 골든 크로스가 있었습니다. 예. 이제 그때부터 이제 상황이 굉장히 호전되기 시작했는데요. 어쨌든 간에 시민들의 철저한 사회적 거리두기 그리고 방역 당국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이제 전 세계에서도 손꼽힐 만큼 지금까지는 방역을 잘해왔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긴장을 늦추지 말고 이 기조를 끝까지 유지해 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바로 그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교수님께서는요? 네, 일단 잘 아시는 대로 가장 최근에 일일 확진자 수가 14명이고 이 중에 2명을 제외하고 12명이 해외 유입 사례입니다. 네. 그 얘기는 바로 이제 지역사회 내에서의 감염은 거의 이제 안정화돼 갔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고요. 잘 아시는 대로 현재까지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는 상당히 성공적으로 방역 대책을 잘 수행했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성공적으로 방역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한 가지 요인만은 아니겠죠. 가장 대표적으로는 다른 나라에서는 많이 경험하지 못했던 메르스 그 경험이 있습니다. 네. 그 이후로 우리나라에서는 질병관리본부를 중심으로 해서 감염내과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한 TF, 특별 그 태스크포스 팀을 구성을 해서 미리 시뮬레이션까지 해왔었고요. 네. 그리고 1월 첫 환자가 발생했을 때 바로 민간 기업에서는 진단 키트를 본격적으로 아주 빠른 시간 내에 만들었고요. 예. 그리고 정부에서는 그런 환자 발생과 관련해서 투명하게 민주적으로 정보 공개를 한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있습니다. 예. 또한 이전과는 다르게 정부 당국에서 컨트롤 타워를 자처하고 특히 이제 질병관리본부장, 정경본부장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성실하게 이런 방역 대책을 수행했고 그 외에도 이제 드라이브 스루와 같은 독특한 그런 검사법들이라든가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전혀 다르게 의료 접근성이 상당히 쉬운 나라입니다. 아주 문턱이 낮은 나라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런 조건들에 의해서 우리 방역 대책에 성공했고요. 또 하나는 당연하게도 우리 국민들, 특히 의료진들 모두 다 이런 방역 수칙에 제대로 따르고 열심히 해왔던 것이 바로 이런 성공적인 요인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물론 아직 끝나지는 않았으니까 네.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예, 맞습니다. 우리나라가 코로나19에 잘 대처할 수 있었던 이유들 지금 명승권 교수님께서도 여러 가지를 짚어주셨는데요. 그중에 한 가지, 그 독특하고 다양한 검사법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실제로 공격적인 진단 검사가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이렇게 성공적인 방역을 할 수 있었다. 이런 평가들이 많거든요. 100일이라는 시간 동안 검사 방식도 계속 진화를 거듭해 왔고요. 다양한 검사법이 등장했는데 사용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검사법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약간 오해의 소지는 있고요. 예. 실제로 이제 국내에서 통용되는 검사법은 다 분자 진단 검사법이라고 해서 네. 이 바이러스의 유전자를 증폭시킨 다음에 바이러스의 2가지나 혹은 3가지 정도의 특징적인 특징을 포착해서 네. 이 사람이 이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었는지 되지 않았는지를 판단하는 방법을 사용해 왔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시기에 따라서 처음에는 확진하는 시간이 계속해서 줄어들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처음에는 12시간 정도에서 시작을 했다가 네. 개량을 해서 이제 지금은 한 정확한 검사까지 6시간 정도가 소요가 되고요. 예. 그리고 최근에는 코로나19가 의심이 되는데 긴급하게 수술을 해야 되거나 혹은 예를 들어서
이제 출산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예. 생기면은 이제 그 환자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좀 긴급하게 확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1시간 정도 지나면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검사법도 지금 도입을 하기로 했고요. 네. 그리고 최근에 또 특징적인 방법 중에 하나는 뭐 군 입대를 앞둔 장병들이라든지 아니면은 노인 요양시설 같은 집단 감염이 의심될 수 있는 분들을 대량으로 검사를 해야 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을 하다가 네. 이제 10명의 검체들을 다 잘 섞어가지고 네. 한 번에 검사를 하는 취합검사법이라는 것도 중간에 도입을 했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런 취약시설에 대한 대량 감염이 의심되는 곳들에 대한 집단 검사를 할 때 굉장히 유용하게 이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앞서서 우리 지혜롬 기자랑 이야기할 때 코로나19에 감염됐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무증상으로 앓고 지나갔던 사람들까지도 파악을 하기 위해 항체검사법을 도입하기로 했다는 소식 알려드렸었는데요. 그 검사법이 지금 말씀하신 이 취합검사 방식으로 그렇지 이루어지는 않습니다. 겁니까? 이제 취합검사법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유전자 검사를 1인당 1명씩 했었는데 한 네. 번에 1명씩 했었는데 10명의 검체를 취합을 해서 유전자 검사를 하는 것이 취합검사법이고요. 네, 그룹으로. 네, 그리고 예. 이제 항체 검사는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몸속에서 이제 다양한 항체가 생기거든요. 네. 그 항체를 확인을 해서 이 사람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는지 되지 않았는지를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근데 환자를 확인하는 방법은 미국 같은 곳에서는 지금 이 항체 검사를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네네네. 우리나라에서는 항체 검사가 정확도 면에서 이 분자 진단과 비교했을 때 떨어지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환자를 검사할 때는 도입을 하고 있지 않고요. 예. 아까 지혜롬 기자가 말씀하셨듯이 뭐 대구처럼 8,000명 이상의 환자들이 나온 곳에서 혹시 본인도 모르게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앓고 지나간 사람들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특정 집단의 유의미한 인구 집단을 선정을 한 다음에 네. 그 인구 집단을 전체로 해서 항체 검사를 실시를 하면은 이 사람의 몸속에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해서 네, 어느 정도 규모의 인구가 방역 당국이 포착하지 못한 상태에서도 코로나19를 앓았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 방역 당국이 그런 것들을 지금 전체 인구, 특히 대구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도입해 보려고 하는 시도를 전문가와 상의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래서 이 항체 검사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그 미국에서도 혹은 중국에서도 여러 군데에서 시도가 되고 있고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특별한 어떤 증상이 있어서 확진을 목적으로 할 때는 항체 검사를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네. RT-PCR 검사, 즉 분자 진단 검사를 하는 거고요. 예. 그거 말고 증상이 없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 수천, 수만 명의 사람들 대상으로 해서 숨겨져 있는 환자를 잡아내기 위해서는 그런 시간이 많이 걸리고 돈이 많이 드는 검사를 하는 게 아니고 네. 그냥 혈액 검사를 해서 그것도 또 취합을 할 수가 있어요. 아하. 혈액조차도. 아하. 한 번에 취합을 한다면 원래 100명 검사 일일이 해야 될 거를 뭐 30명이나 50명으로 줄여갖고도 확진자를 찾아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 중에 피검사를 했는데 항체가 나왔다. 그러면 일단 이게 가장 최근 감염인지 아니면 오래된 감염인지 두 예. 가지 항체를 또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예, 예. IgM이라는 항체가 있고 IgG라는 항체가 있거든요. 그걸 통해서 IgM, 즉 최신 감염력이 있다. 그런 경우에는 그 환자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PCR 검사를 통해서 확진해서 딱 잡아내는 그런 검사를 지금 이제 시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항체 검사의 유용성은 뭐냐면요. 말씀하신 대로 무증상 환자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려져 있어요. 네. 과연 우리나라 지역사회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19를 앓고 지나갔는지 몇 퍼센트가 앓고 지나갔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 효과가 있을 네. 수가 있겠군요. 항체 검사법에. 또 이제 그 항체 검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강양구 기자께서 이야기하신 또 취합 검사 방식을 또 적용을 할 수도 있겠고요. 정말 이 무증상 감염을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최근 미국 이야기 하셨었는데 이 최근 미국 보건당국에서는 코로나19 증상의 후각 상실과 미각 상실을 정식으로 추가를 했다고 해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 CDC에서 이 코로나19 증상 중에서 오한, 두통,
두통, 미각 상실, 후각 상실 등 6개 증상을 추가를 했는데요. 네. 사실 이제 3월 중순쯤에 제가 미국 이비인후과 학회와 영국 이비인후과 학회에서 후각 상실과 미각 상실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을 때 특징적인 증상일 수 있다라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라는 소식을 제가 전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네. 그것을 검토하고 나서 정식으로 코로나19 의심 증상으로 이제 추가를 해 놓은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대구 지역에서 대구 의사회에서 대구 지역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되신 분들을 문진한 결과에서도 한 15%에서 20% 정도가 후각 상실이나 미각 상실을 보고를 했었고요. 예.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이탈리아나 영국이나 미국의 이비인후과 전문의들이 이 환자들을 상대로 해서 확인을 해봤더니 실제로 미각 상실이나 후각 상실이 코로나19의 특징적인 증상이었기 때문에 네. 논의 끝에 이렇게 증상으로도 정식으로 이제 집어넣은 것이죠.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이 총선이 이제 지나갔죠. 총선 이후 14일 동안 이 관련 확진자가 나오지 않으면서 큰 고비 하나를 우리가 넘겼습니다. 그런데 또 새로운 변수가 기다리고 있죠.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황금 연휴가 있는데 이번에도 무사히 넘길 수 있을까요? 있겠죠? 저는 좀 긍정적으로 전망을 해봅니다. 네. 왜냐하면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딱 2주 전에 네. 총선이 치러졌죠. 전국적으로 뭐 3천만 명 이상이 지역별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최소한 5분에서 10분 이상 동안 줄을 서면서. 그래서 굉장히 많이 우려를 했죠. 그 중에 만약에 환자가 있었다면 접촉하고 나서 평균적으로 한 4, 5일 내외, 5일 내외 되면 증상이 생길 수가 있어서 네. 그 주말에 좀 긴장을 했었는데 다행히 일일 확진자 수가 늘지가 않았거든요. 그러게요. 그리고 그 뒤로도 보통 코로나19의 잠복기 최대를 대략 14일 정도로 봅니다. 예. 오늘이 그날인데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까지 환자가 집단적으로 발병을 하지 않았다는 걸 봤을 때 굉장히 저는 그 성공적이라는 생각도 들고요. 예. 아마도 최소한 2주 전부터는 지역사회의 감염 자체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안정화되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네. 물론 이번 주말부터 이제 황금 연휴이기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이 밀집된 이런 대중공간들에 모여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감염의 위험성은 분명히 존재합니다만 네. 개인별로 그 예방 수칙을 잘 지키고 증상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는 반드시 병원, 의료기관을 방문하고 많은 사람들의 있는 공간을 가지 않고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들을 잘 지킨다면 저는 뭐 그렇게까지 크게 불안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한데요. 항상 끝까지 좀 조심은 해야 되겠습니다. 그럼요. 네. 우리가 총선이라는 그 변수를 잘 넘겼듯이 이번 황금 연휴도 잘 이제 지나가고 난다면 정말로 이제는 생활 방역으로 전환하는 시점이 다가오게 될 텐데요. 그러면서 이제 등교 개학에 대한 논의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고3, 중3부터 입시를 앞둔 학년부터 단계적으로 등교하는 방안이 가장 유력한데 유럽에서는 반대로 저학년부터 등교 개학을 추진하는 나라들도 많더라고요. 뭐 어느 쪽이 최선일까요? 네, 이제 우리나라 방역 당국과 교육 당국은 5월 중순부터 고3, 중3부터 개학을 시작을 해서 네. 이제 순차적으로 학년을 낮추면서 개학을 하는 것으로 지금 가닥을 잡고 구체적인 일정 등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독특하게 유럽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덴마크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가 먼저 개학을 했고요. 예. 그리고 프랑스나 네덜란드도 초등학교부터 등교를 했기 때문에 네. 이게 왜 저 나라들은 저렇지라고 이제 궁금하실 것 같은데 사실 이제 각 나라마다 그 나라가 처한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방금 언급한 덴마크나 프랑스나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이 맞벌이의 비율이 굉장히 높고요. 예. 대부분의 성인 여성들이 그러니까 이제 엄마들이 다 직장에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봄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거든요. 예, 그래서 가능하면은 집에서 아이들을 돌봐야 되는 부하를 줄여주기 위해서 상황이 좀 나아졌을 때 어린이집이나 초등학교부터 먼저 개학하는 것을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반면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교육행정에서 이 고3이나 중3의 입시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럼요. 예, 거기다가 또 학부모들이 관심도 굉장히 높고 그렇기 예. 때문에 이 교육행정의 특징상 고3이나 중3을 먼저 개학시키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고요. 또 일반적으로는 아무래도 학년이 낮아지고 나이가 어려질수록
이 개인 위생 관리라던가 혹은 사회적 거리두기와 같은 물리적 거리두기 같은 것을 제대로 지킬 가능성이 굉장히 낮습니다. 네, 통제하기도 좀 어렵고요. 네, 통제하기도 어렵고요. 그래서 방역의 관점에서 보면은 아무래도 말귀를 알아듣는 학년이 높은 분들을 먼저 개학을 시킨 다음에 순차적으로 낮추는 것이 좀 더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예. 근데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네. 사실 좀 더 나이 어린 아이들부터 개학하는 게 의학적으로 봤을 때는 더 근거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 예. 중에 하나는 잘 아시는 대로 지금 현재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그 확진자들을 연령별로 구분을 해봤을 때 나이 어린 애들부터 쭉 위로 올라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어릴수록 현재 감염의 빈도가 낮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나이 좀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 확진자 즉 감염자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조금 늦춰서 전반적인 감염의 유행이 줄어들 때 개학하는 게 더 나을 수 있겠다는 이런 생각을 좀 해보거든요. 네. 물론 이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입시와 관련해서 고등학교는 그렇죠. 고3, 중학교는 중3인데 사실 논리적으로 보면 중3 그런 식으로 따지면 중3보다는 고1이 먼저 개학을 해야 되거든요. 뭐 아무튼 간에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뭐 어쨌든 간에 네. 전체적으로 지역사회 감염 자체는 상당히 줄어들었고 다만 저는 이제 걱정되는 게 바로 해외 유입 사례입니다. 네네. 지금 최근 한 2주 동안도 사실 해외 유입 사례가 없었다면 거의 한 5명 미만으로 유지가 됐을 거예요. 예. 그렇다면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도 좀 더 빠른 시일 내로 완화가 됐을 때는 좀 저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전 지금이라도 저는 늦지 않았는데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건 저는 개인적인 의견으로 해외로부터의 입국을 전면 금지라는 표현은 조금 부담스러우니까요. 예. 연기하는 방향, 일주일이나 네네. 2주일 정도.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전 세계적으로도 유행이 줄어드는 시기. 이렇게 된다면 우리나라에서 그 사회적 거리두기 부분은 좀 더 빠른 시일 내로 정상화될 수 있고 일상으로 돌아가는데 좀 더 빨리 돌아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지난 방송에서도 이런 이야기 한번 해주신 네. 적 있으신 네. 것 같아요. 네. 전면적으로 입국을 금지하자는 것이 아니라 조금 전 세계적인 상황이 나아질 때까지 얼마 기간 동안 입국을 좀 연기하는 그런 방안은 어떨까? 그러니까 이제 오늘 좀 있다가 어제 확진자 숫자가 나올 텐데요. 예. 그저께 기준으로만 보더라도 네. 14명 중에 해외 유입 사례 관련한 게 12명이거든요. 사실 그게 만약에 없었다고 가정을 한다면 2명입니다. 하루에 네. 확진자 수는. 그런 분들을 좀 우리가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개학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이 등교 개학이 시행되게 되면 수업 방식은 물론이고 전반적인 학교 생활도 코로나 사태 이전과는 굉장히 달라지게 될 텐데요. 중국에서는 거리두기를 위해서 초등학생들이 그 1m짜리 모자를 쓰고 등교하는 모습이 또 화제가 되기도 했거든요. 자, 우리나라의 경우는 학교 내 방역 어떤 부분을 가장 신경 쓰면 좋을까요? 네, 사실 뭐 가장 중요한 거는 당분간은 마스크 착용이 좀 기본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학생들 간의 그 좌석 거리도 최대한 멀리 두는 것. 네. 뭐 우리가 최소한 1m에서 2m까지 거리를 두면 일단 안전한 것으로 돼 있으니까요. 네. 그리고 이제 배식 시간 같은 경우도 좀 달리하는 것. 그리고 좀 더 만약에 엄격하게 한다면, 좀 강하게 한다면 아이들의 전체 학생이 있으면 그중에 반은 뭐 좀 오전에 일찍 등교를 하고 네. 그다음에 반은 또 오후에 등교하고 이런 방법 여러 가지들을 고려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예, 등교 시간에 차이를 네. 두는 방법까지. 강양구 기자 생각은요? 네, 아까 명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제 간단하게 제가 좀 보완 설명을 해서 언급을 드리면은 그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이제 15세 이하 아동의 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도 확진 환자가 발생하긴 했습니다만은 대부분 다 가볍게 앓고 지나가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예. 이제 아무래도 나이가 어릴수록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해서 굉장히 가볍게 앓고 지나가고 또 감염률도 낮은 건 사실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제 굉장히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중국에서 나왔었는데, 네. 그러니까 15세 이하 이제 아동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바이러스가 어디에서 검출되는지를 확인을 해봤더니 이제 호흡기보다는 직장에서 바이러스가 많이 검출되었다라는 오. 사실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15세 이하 아동들이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조금 더 강한 면모를 보이는 것이 이제 바이러스가 호흡기에 머물지 않고 호흡기에서는 이제 금방 사라지고 네. 그리고 발견이 되더라도 이제 직장 쪽에서 발견이 된 이제 성인과는 다른 또 특징을 보였다라는 거죠. 예. 예, 그렇다면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호흡기를 통한 학교 내, 그러니까 저학년의 경우에는 학교 내 전파의 가능성은 성인의 경우에 비해서는 조금 낮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볼 수도 있게 되고요. 네. 이제 그러면서 좀 신경을 써야 될 것이 오히려 손 씻기 같은 위생 관리, 아하. 네, 그리고 교실 같은 경우에는 또 외계물을 통한 감염의 가능성이 전파의 가능성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신경을 쓰는 것도 필요해 보이고요. 그리고 이것과 더불어 가지고 이제 덧붙이고 싶은 것은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과거에 비해서는 교육 여건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지금 한 학급의 규모가 30명 정도에서 정체되어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교육 현장에 많은 교사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아이들이 한꺼번에 이제 등교를 했을 때 과연 1m, 2m 정도의 거리두기를 할 수 있을지를 놓고서 굉장히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참에 적정 학급의 인원수 규모가 어떻게 될지 등에 대한 좀 더 근본적인 논의 같은 것도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현재 우리 교육 시스템 또는 교육 체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해외로 눈을 좀 돌려보겠습니다. 일본이 한국산 진단키트의 신뢰도에 의문을 갖고 있다는 현지 보도가 나왔는데요. 우리나라가 키트를 지원한다면 우선 그 성능 평가부터 해보겠다는 뭐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우리 검사의 정확도는 이미 검증이 된 부분 아닙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적으로도 성능 평가하겠다라고 공식적인 건지 제가 뭐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좀 이해가 좀 잘 안 됩니다. 그러게요. 하지만 그 배경에는 아무래도 제가 보니까 우리나라 그 검체 수송 배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약간 이제 오염이 된 일부 기업체 제품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보도자를 내고 발표한 게 예. 그게 좀 이제 일본 내에서는 네티즌들이나 언론이나 이런 데서 좀 왜곡된 거죠. 그래서 네.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그 언론사에서 이 검체 수송 배지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진단 키트에 오염이 된 것처럼 좀 잘못 보도를 한 사례가 며칠 전에 있었습니다. 왜곡이 됐군요. 네, 왜곡이 된 거죠. 아마 그런 부분에 영향을 받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미리 말씀드리면 현재 이 우리나라 진단키트의 정확도는 최소 이제 95%에서 거의 100%에 육박하는 99%. 예. 그래서 정확도가 충분히 검증이 된 것이기 때문에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게 말입니다. 그 한국산 진단 키트의 신뢰도에 대해서 지금 왈가왈부할 것이 아니라 일본 상황은 초기 대응이 소극적이어서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이 많은 그런 상태잖아요.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대처하는데 더 집중을 해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최근 일본의 신규 확진자는 200명대로 줄어들었다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방역에 더 집중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일본은 초기 대응도 잘못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올림픽이 연기되고 나서 이제 조금 적극적으로 검사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네. 최근에 확진자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약간 검사를 주저하거나 혹은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네. 특히 이제 사망자 통계 같은 경우에도 일본은 지금 사후적으로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 사망자 숫자가 분명히 늘고 있기는 한데 그 사망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코로나19 확진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전체 일본 사회 내에서 어느 정도의 지역사회 감염이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지역사회 감염이 이루어진 분들 중에서 얼마나 지금 확진 환자로 좀 체크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코로나19로 사망하는 분들의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모든 통계들이 지금 다 중분한 방식으로 엉망진창이기 때문에 예. 사실은 지금 국외의 전문가들조차도 혹은 일본 내의 전문가들조차도 일본에서 코로나19가 어느 국면으로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감을 못 잡고 있다라고 하소연할 정도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좀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일본 정부가 자신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상황이 심각하리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마도 네. 여전히 그 올림픽을 1년 미뤘지만 예. 그 전까지도 확진자 숫자가 많다고 치면 많은 나라 사람들이 일본 내년에 네. 가는 걸 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는 제 생각에는 여전히 그 숫자를 늘리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사를
좀 주저하는 거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올림픽이 미뤄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내년에 정상적으로 치러질 것에 대한 그 대비해서. 정치적인 네. 의도가 있다라는 생각이신 거죠. 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일본은 이렇게 사태를 소극적으로 축소하는 경향이 있는 것에 반해서 벨기에의 경우는 정반대 대응을 보이고 있거든요. 벨기에 코로나19 치명률이 14.6%입니다. 이게 전 세계 평균의 2배가 넘는데 이렇게 집계가 된 이유가 독특한 집계 방식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네, 일단 뭐 벨기에 같은 경우는 그 현재 사실 정확한 치명률은 아닙니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는. 왜냐하면 분모 자체가 어제 확진된 사람들 중에 어제까지 사망자 숫자니까 제대로 된 치명률을 얘기하려면 최소한 지금부터 일주일이나 2주일 전에 네. 발생한 숫자를 분모에다 넣어야 됩니다. 어쨌든 14%가 넘는 15% 가까이 되는 거는 높은데요. 사실 네. 이보다 높은 나라가 있습니다. 어딘가요? 프랑스 같은 경우는 18%가 넘고요. 치명률이요? 네, 지금 현재 1위는 프랑스입니다. 예. 2위가 벨기에고 이제 3위, 4위가 잘 아시는 대로 이탈리아와 영국이 되겠습니다. 아, 다 유럽 국가들이군요. 유럽 국가들은 지금 13%가 넘는데요. 벨기에 같은 경우는 이 집계 방식을요. 일단 예를 들어 병원에서 확진 받고 사망한 사람은 들어가 있는 건 맞는데 네. 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확진이 아니더라도 의심스러운 상황이면 코로나19로 사망했다고 해서 계산을 집어넣은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절대적인 숫자도 좀 많고요. 그것과는 또 다르게 또 다른 요인으로 잘 아시는 대로 특히 이탈리아나 예. 프랑스, 영국도 마찬가지인데 확진자 중에 고령이 많습니다. 네네. 기본적으로 70대, 80대 환자 수가 우리나라와 비교했을 때는 절대 숫자도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망자 숫자도 좀 많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요. 나라별로 정말 이 치명률이나 아니면 확진자 숫자도 천차만별 아닙니까? 예. 그거는 바로 이제 방금 얘기했듯이 나라별로 확진자 정의 기준이라든가 사망 기준 이런 부분들이 좀 차이가 나서 그런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그렇군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앞으로 생활방역 체계를 앞둔 이 시점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자세는 무엇일지 짧게 한 말씀씩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기자님. 네, 아까 명 교수님께서도 이제 외부 유입과 관련된 압력이 여전한 상황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네. 사실은 그래서 제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한 번 더 강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상황은 굉장히 호전되어 있지만은 네. 외국의 상황들은 여전히 좋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외부에서의 압력이 지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국내로 어쩔 수 없이 들어온 외부 유입 감염자들을 국내 확산을 막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지금까지 잘 해왔던 사회적 거리두기밖에 없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좀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께서도 짧게 한 말씀만 해주시죠. 네, 뭐 코로나19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많이 안정이 되어가는 상태인데요. 비록 완전히 종식이 안 된다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또 같이 살아가는 또 다른 폐렴 원인 바이러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백신과 그다음에 치료제 개발되고 그다음에 치명률 자체도 생각했던 것보다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예. 너무 그렇게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명승권 국립암센터 국제암대학원대학교 교수 또 광양고 과학전문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TBS